안녕하세요. 평온한 인생을 즐기고 있는 이른의 여성입니다. 요즘 이 채널에 푹 빠져서 하루 종일 사연 영상을 틀어놓고 지내고 있어요. 계속 듣다 보니 남의 이야기가 제 사연 같은 기분도 느껴봤고 속 시원한 마음도 함께 느끼곤 했답니다. 사연을 계속 듣다 보니 몇 년 전의 일이 자주 떠올랐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의 사연을 재밌게 들었으니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글을 적게 됐습니다. 조금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한 스토리이니 꼭 들어주세요. 그럼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젊은 시절 이야기로 시작해야겠네요. 20살에 부모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여동생과 둘이 지냈어요. 저희 자매는 누구의 눈에도 각별해 보일 만큼 우애가 좋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꼭 이제 시작하는 연인 같았답니다. 저희 두 자매는 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기숙사도 같은 방을 썼어요. 서로 의지하고 지내는 게 습관이 돼서 옆에 없으면 불안했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제가 23살에 배필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공장 선배의 소개로 만난 멋진 사업가한테 시집을 갔죠. 그리고 이듬해 동생도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저희 자매는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두 자매가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만 거죠. 결혼 2년 뒤부터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하는 남편과 이혼을 했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사과해서 용서해 줬는데 이후부터는 정도가 지나쳐서 야반도주에 이혼을 했죠. 오갈 데가 없던 저는 동생 부부 집에 얹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딸을 낳고 잘 살고 있는 가정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엄청 미안했답니다. 점순아, 언니가 미안하다.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남도 아닌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그리고 그 악마 같은 놈이랑 살아서 언니 속이 말이 아니잖아. 혼자 지내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좋을 거야. 고마워. 빠른 시일 내로 방 구해서 나갈게. 당분간은 일하지 말고 집에서 우리 은정이나 돌봐줘. 나도 애기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 걱정이었는데 언니가 봐주면 완전 땡큐라고. 그래서 조카 딸을 돌보면서 여동생 집에서 몇 달을 지냈답니다. 부도를 앞두고 있던 조카 딸은 어찌나 예쁘게 생겼던지 하루 종일 보고 또 봐도 기분이 절로 좋아졌어요. 전 남편의 기억을 지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죠. 한편으로는 저도 새 시집을 가서 자식 낳고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컸답니다. 여동생 집에서 2달 반을 지내고 방값을 마련해서 나가려고 했어요. 동생과 제부는 계속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며칠 뒤 나가기로 결정했답니다. 여동생 부부는 아쉬워하며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언니, 나랑 남편이 당장 지방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유일한 친척인 외삼촌이 돌아가셨대. 뭐야? 제부가 비통하고 황망하겠구나.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언니는 우리 은정이 좀 봐줘. 그거야 당연하지. 아휴, 그나저나 제부가 상심이 크겠어. 우리처럼 부모님이 없어서 안쓰러웠는데 유일한 친척분까지 돌아가셨다니.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고마워, 언니. 그럼 우리 다녀올 테니까 며칠만 고생해줘. 그래서 며칠 더 여동생 집에서 머물게 됐는데 사흘 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동생과 제부가
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당했대요. 중간에 위치한 제부 자동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렸고 두 사람을 구급대가 구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더니 경찰이나 의사가 절대로 동생 부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훼손이 심해서 일반 사람이 보게 되면 큰 트라우마에 걸릴 거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고 여동생 부부를 떠나보내줬고 조카딸과 둘이 남게 됐습니다. 저는 고민을 해보지도 않고 조카의 엄마로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애엄마가 됐답니다. 조카를 딸로 키우기 시작하며 고생을 크게 하진 않았어요. 동생 부부의 사망보험금과 제부의 외삼촌 재산이 조카 딸에게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딸과 24시간 내내 붙어서 지냈답니다.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 새 시집을 갈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고 평생 딸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만 확고해졌습니다. 그렇게 곱게 잘 자란 제 딸애는 대학도 좋은 곳에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까지 도전해서 7급 공무원이 됐답니다. 제가 잘 키운 건 모르겠지만 딸애가 멋지게 큰 걸 보니 내심 뿌듯했네요. 그런 딸이 30살이 넘어가면서 결혼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딸이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하길 바랬는데 많이 서운했답니다. 엄마, 나 결혼해야 할 것 같아. 결혼? 너 지금 만나는 노무사랑? 사귄 지 아직 1년도 안 됐잖아. 너무 이른 결정 아니니? 그렇긴 한데 내가 사고를 쳤어. 미안해, 엄마. 은정이 너 애기 가졌니? 응, 미안해, 엄마. 아, 요즘 혼전 임신은 흉도 아닌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니? 그래, 뭐 일이 이렇게 됐으니 결혼은 당연히 해야지. 아유, 나도 이제 할머니가 되게 생겼구나. 시댁에서는 뭐라니? 시부모님이 빨리 상견례를 하자고 하셔. 배가 나오기 전에 결혼하라고 하셨어. 그래, 그 집 부모가 아기를 낳자고 해서 다행이네. 부잣집이라서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이구나. 그럼 얼른 상견례 날짜 잡아. 그래서 며칠 뒤 주말에 상견례 자리에 나가 사돈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돈 부부와 삼형제, 며느리 둘이 함께 나왔고 저 혼자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주눅이 들더라고요. 사돈 측은 다들 비싼 옷과 액세서리를 하고 있어서 저와 크게 비교가 됐답니다. 이윽고 안사돈이 결혼에 대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돈, 우리 집안이 의사 집안인 건 아시죠? 저랑 남편, 아들 둘과 며느리까지 한 병원에서 일하는 걸 들으셨죠? 아유, 네, 사돈.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신 집안에 제 딸이 며느리로 들어간다니 영광이네요. 그런데 제 딸도 성품이나 인격이 그 누구보다 훌륭하고 7급 공무원까지 하고 있으니 빠지는 신부감은 아니지요. 맞아요, 사돈. 따님을 참 잘 키우셨어요. 여하튼 애들 결혼식은 서둘러서 하죠. 괜히 배가 나왔을 때 하면 혼전 임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저희 부부가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미지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하 동문입니다. 저도 빨리 결혼식 해서 애들이 예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사돈, 뭔가 오해하신 모양인데 따로 예쁜 가정을 마련하진 않을 거예요. 사돈 딸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시집살이를 할 겁니다. 시집살이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요. 은정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그러자 딸애가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시부모님이 5년 동안 시댁에서 지내다가 분가하라고 하셨어. 다른 며느리들도 그렇게 했다면서. 나도 시집살이를 해야 한대.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시집살이를 하는 건 아니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시집살이를 시키니? 안 된다. 엄마는 반대야. 딸이 고생할 게 뻔한데 거기서 시집살이를 허락해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돈 부부의 얼굴을 보고 명확하게 시집살이를 못 시키겠다고 했더니 안사돈이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돈, 그럼 강남에 아파트 마련할 테니 사돈이 혼수랑 예단 맞춰주시겠어요? 돈이 꽤 많이 드실 텐데. 저희가 30억 아파트를 마련할 테니 혼수로 15억 채우실 수 있겠어요? 아니 사돈, 그건 좀 억지 아닌가요? 애들이 꼭 강남에 살아야 하는 법이 있습니까? 김서방은 의사도 아니고 제 딸과 크게 차이 없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둘 다 분수에 맞게 준비해서 신혼집 차리는 게 좋을 듯해요. 아직도 말이 안 통하시네. 저희 가족들은 평생 강남 바닥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 신조입니다. 그리고 사돈, 제가 시집살이를 억세게 시킬 것 같습니까? 집에 상주하는 가정부가 둘이나 됩니다. 운전기사도 있고요. 은정이는 편하게 육아하면서 지낼 겁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갑니다. 사돈은 충고와 회유를 적절하게 섞으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딸애의 눈빛을 봤더니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부잣집에 시집 보내는 게 이렇게 불편할 줄 알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연애를 반대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제가 갈등하고 있자 은정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허락해달라며 읊조리더군요. 결국 딸애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하고 시집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청담동의 대저택 시댁에 들어간 딸애는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전화를 해서 보자고 했더니 퇴근하고 나면 시댁에서 교양 수업과 이런저런 걸 배우고 있다면서 쉽게 시간을 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딸애는 결혼식을 치르고 2달 만에 저를 찾아왔답니다. 사위와 무탈하게 잘 지내는 것으로 보였고 입덧이 심하지 않고 밥을 잘 먹는 걸 보니 안심됐어요. 다만 청담동 시댁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주말에도 교양이니 뭐니 하는 걸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 딸은 그런 교육이 없어도 몹시 훌륭한 아이였으니 저의 큰 불만이었습니다. 딸 부부가 2-3달에 한 번 찾아왔는데 그거로는 부족해서 딸이 근무하는 곳 근처로 자주 찾아갔답니다. 은정아, 이제 배가 많이 나왔네. 먹고 싶은 거 없어? 당연히 있지. 우리 삼계탕 먹으러 가자. 너 삼계탕도 먹니? 닭은 치킨만 좋아했었잖아. 그러니까 참 이상해. 임신하더니 국물이 시원한 게 좋아지더라고. 애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겠네. 그래, 엄마가 제일 비싼 삼계탕 사줄게. 그렇게 딸아이를 종종 찾아가서 챙겨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느 부모처럼 헤어지는 순간이 아쉬웠답니다. 이듬해 딸이 우람하고 듬직한 손자를 낳게 되어 엄청 기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딸이 입원해 있는 병실 앞에 시커먼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저를 가로막더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여기 안에 있는 산모 엄마예요. 댁들은 누구세요? 저희는 경호원입니다. 아무나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죠. 죄송하지만 여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당장 비켜요.
내 딸이랑 손자 봐야겠으니까. 저는 경호원 셋을 밀어버리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사돈 식구들이 모여 있었고 안사돈이 제 손자를 안고 있더군요. 어머, 사돈 오셨어요? 네, 저 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남자들 뭡니까? 아, 제가 세워둔 경호원들이에요. 저희가 이 동네에선 조금 유명 인사라 축하하겠다고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사람이 여럿이거든요. 그렇다고 산모 엄마라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죠? 아유, 우리 사돈 기분 나쁘셨나 보네. 어쨌든 잘 오셨어요. 저는 먼저 산모인 딸애를 살폈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어서 깨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곤거리는 목소리로 사돈에게 손자를 안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돈, 저도 안아봅시다. 우리 손자 제가 안아볼게요. 저기, 그건 좀... 아니, 사돈 손도 안 씻었고 옷도 지저분해 보이시네요. 어디 호텔이라도 가서 깨끗이 씻고 오세요. 제가 더러워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돈,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내 손에 똥이라도 묻었나요? 방금 손 깨끗이 씻고 왔단 말입니다. 흥분하시기는 교양스럽지 못하시게. 사돈, 우리 손자가 콜록거리네요. 아무래도 사돈한테 세균이 있나 봅니다. 그만 나가보세요. 사돈은 저에게 깨끗하게 하고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손자를 안겠다고 손을 내미니 찰싹하고 제 손을 내리쳤답니다. 만지지 마세요. 그 더러운 손으로 감히 내 귀한 손주를 만지려고 해요? 이봐요, 사돈. 교양을 갖췄다는 분이 이게 뭐 하시는 짓입니까? 저도 손자의 할머니예요. 친엄마도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며느리 드릴 때 호적 등본은 기본적으로 확인했거든요. 엄마가 아니라 이모잖아요. 참나. 지금 호적 따져서 날 밀어내려는 거예요? 됐어요. 말 섞는 것도 그만하죠. 입에서 꼬랑내가 풀풀 나네요.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오시면 저희 경호원의 허락하에 들어오세요. 오늘처럼 막무가내로 들어오시지 말고. 밖에 경호원, 당장 이 여자 끌어내. 너희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일을 이따위로 해? 아무도 드리지 못하게 하란 말이야. 경호원들이 뛰어들어와 제 양팔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로 나와 지금 상황에 화가 나서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돌아갔답니다. 이후 딸을 조리원으로 옮겼고 저는 사돈이 바라는 대로 아주 깨끗해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갔어요. 손자를 안고 기뻐하는데 30분 만에 저를 나가라고 했답니다. 사돈, 그만 가보시죠. 산모와 아이는 안정을 취해야 해요. 이게 다 제 며느리를 위한 일이니 이해하고 나가주시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싫습니다. 제 손자를 안고 싶을 만큼 안을 거고 제 딸과 수다도 떨고 어미로서 해줄 일도 다 해주면서 옆에 있을 겁니다. 여기 조리원이에요.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걸 사돈이 뭐하러 해줍니까? 그만하고 나가보세요. 또 밖에 있는 경호원 부를까요? 안사돈은 뭐가 그리 잘났는지 유난을 엄청 부렸답니다. 얼마 뒤에 딸애가 사돈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얼굴 보는 건 더 힘들어졌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사돈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 제가 나오라고 해도 곤란하다며 거절했어요. 딸에게 섭섭하긴 했지만 사돈이 시켜서 그런 거니 충분히 이해했고 손자와 외출할 때마다 저를 찾아와 줘서 간간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은정아, 너 지내는 건 괜찮냐? 네 시모가 괴롭게 하진 않아? 아니야, 엄마. 어머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거 정말이냐? 그럼. 엄마, 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다만 집안에서 격식이랑 여러 가지를 따져서 안 좋게 보일 뿐이라고. 너도 이제 그 집안 식구가 다 됐구나. 그래도 뭐 우리 딸이 행복하다 하면 엄마는 좋다, 은정아. 엄마는 한 번도 널 조카로 생각한 적 없어. 내 딸이라고 여겨왔다.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라고 그래. 나도 알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시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소외감 느꼈다면 대신 사과할게. 아니다. 사과는 무슨.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뿐이야. 매번 사돈 눈치를 봐가며 틈틈이 딸아이를 만나왔습니다. 손자는 무럭무럭 잘 자라며 저를 잘 따라줘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답니다. 4년의 세월이 바람을 타고 손살같이 지나갔고 어느새 제 나이가 67이 됐습니다. 그리고 딸애가 분가하기로 약속한 해가 됐죠. 그동안 혼자 사는 것이 적적해서 동사무소에서 주최하는 교육과 취미활동으로 뜨개질과 책도 읽어봤지만 항상 헛헛한 기분이었습니다. 딸과 손자를 보는 것이 제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 두 사람을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딸아이가 혼자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어떻게 나온 거야? 엄마, 미안한데 하룻밤만 재워줘.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하룻밤만. 알았다. 어서 들어와. 밥은 먹었니? 아니, 배고파.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밥까지 굶었어? 애 엄마는 항상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일단 좀 누워 있어라. 엄마가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줄게. 저는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고 밥을 차려줬습니다.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많은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늦은 밤에 와서 재워달라는 건지 이유가 궁금했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는 딸의 말에 존중하려고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어요. 이윽고 배불리 먹은 딸이 잠이 들었고 저는 방에서 걱정이 돼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에 은정이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 무슨 일인지 다가가 봤습니다. 방문 앞에서 귀를 가져다 댔더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시댁에서 왜 나왔는지 궁금해서 혹시나 이유를 알 수 있을까 해 전화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자 딸의 목소리가 정확히 잘 들렸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바람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집 버리지 않을게요. 네, 지금 친정에 와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아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답니다. 전화 상대인 안사돈이 무슨 말을 했는지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네,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요. 언급한 남자들 모두 저와 바람 피웠어요.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을게요. 네, 내일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딸의 전화가 끊어지자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 제 집에 와서 재워달라고 한 이유가 바람이라는 걸 알게 됐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짓을 할 애가 절대로 아닌 딸인데 도대체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지만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이튿날 딸아이는 말도 없이 떠났더라고요. 전화를 해봤더니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위에게 재차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답니다.
제가 얼굴 보고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사위가 자기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위에게 줄 도시락을 싸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사위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서방, 아직 밥 안 먹었지? 네, 장모님.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이 많으신 목소리 같던데요. 어제 내 딸이 우리 집에서 찬 거 자네도 알잖나. 왜 모른 척하고 그러나? 네? 어제 집사람이 장모님 댁에서 잤어요? 제가 요즘 맡은 일이 많아서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거든요. 뭐야? 자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거야? 무슨 일 있었나요? 집사람이 어젠 왜 장모님 댁에 갔나요? 아이고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 자네가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도 사실을 말해야겠어. 내 딸이 어제 안사돈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 내 딸이 바람 피우다 걸려서 어젯밤 우리 집에서 잔 거야. 만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 제 말에 사위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눈만 깜빡거리더니 이내 말문을 열더군요. 장모님, 뭔가 오해가 있나 봐요. 집사람이 그런 일을 벌일 사람인가요? 그런 거 아니니까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 자네 지금 뭐라는 건가? 안사돈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건가? 아, 뭐라고 말을 해야지? 장모님, 그냥 저희 부부는 아무 문제 없는 것만 알고 계세요. 바람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김서방, 어제 자네 모친과 은정이가 통화하는 걸 들었다니까? 내 딸이 바람을 피웠다고? 장모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집사람은 바람 피우지 않았고요. 무슨 오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전 전적으로 아내를 믿으니까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사위는 별일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 싶어 다시 한번 일러줬더니 역시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제 딸을 믿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사위 사무실에 손님이 들어와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나와버렸고 이번에는 안사돈을 만나 얘기해보려고 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웬일로 받아줬습니다. 안사돈, 오랜만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제 딸이 제 집에서 자고 간 것 때문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어제 새애기가 사돈 집에 갔다고요? 아닌데요. 어제 저랑 여행 다녀왔어요. 호텔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호텔에서 잤다고요? 분명히 어제 저희 집에 와서 잤는데요. 아이고 사돈, 혼자 지내시는 게 적적하셔서 그런지 꿈을 꾸셨나 보군요. 그게 생시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새애기는 저희 식구들과 융화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사라도 같이 하죠. 그럼 이만 끊습니다. 사돈 말대로 제가 꿈을 꾸거나 헛것을 봤나 봅니다. 사위와 안사돈의 말을 들으니 제 자신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을 푹 자고 일어나 정신을 차려봤어요. 딸아이가 전날 찾아온 게 맞는지 아닌지 다시 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딸도 저희 집에 온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 알았죠? 제가 심각한 정신병에 걸렸다는 걸 말이죠.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바람 피운 게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딸과 연락이 닿긴 했는데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손자를 보고 싶다고 자주 언급했는데 딸도 손자도 스케줄대로 움직인다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그냥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딸과 손자를 못 본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꼭 봐야겠다 싶어서 딸에게 연락했는데 무슨 일인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사흘간 전화를 받지 않아 사위에게 연락했더니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찾아갈 곳이 딸의 근무지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에게 딸을 찾는다고 알렸더니 무단 결근을 일주일째 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사위의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더 놀라고 말았어요. 사위의 사무실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결국 딸을 만나려면 사돈집에 가야 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죠. 걱정되는 마음을 추스를 방법은 오직 딸의 얼굴을 봐야만 했으니 처음으로 청담동 대저택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양손에 반찬을 가득 들고 사돈집 대문의 초인종을 눌렀답니다. 이윽고 가정부로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사는 막내 며느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딸과 사돈을 보러 왔어요. 네? 막내 며느님의 어머니라고요? 네, 맞아요. 실례지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유, 안 됩니다. 사모님이 아무나 집에 들이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나는 아무나가 아니라 이 집 사모님의 사돈인데요. 아무튼 약속된 게 아니면 만나실 수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가정부가 대문을 닫으려고 하자 제가 발을 틈새로 넣었습니다. 아유, 내 발! 내 발! 어머나, 괜찮아요? 그 순간 대문과 가정부를 밀어버리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가정부가 안 된다고 붙잡으려고 하길래 눈으로 겁을 줬더니 움찔하면서 뒷걸음을 치더군요. 사모님이 아시면 전 해고당해요. 제발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내가 들어가서 잘 말할게요. 아줌마 해고하지 말라고 빌기라도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고는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딸아이가 보였고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쌍욕을 하는 안사돈이 보였습니다. 저는 경악할 장면에 화가 솟구쳤습니다. 사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제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돈과 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군요. 딸에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고 안사돈은 담배를 집어던지더니 벌떡 일어서더군요. 이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멋대로 들어와? 니년 딸내미나 너나 기본 도덕을 지킬 줄 모르는구나.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귀가 안 들리냐 이년아? 니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얘가 바람 피운 남자가 한둘인 줄 알아? 자그마치 23명하고 바람났어? 네? 바람이요? 그럴 리가... 은정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당신 딸녀는 말할 권한 없어. 내가 입을 열라고 할 때까지 닥치고 있을 거라고. 내 딸이 바람난 게 사실이에요? 그것도 20명이 넘는 남자고 그랬다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야, 지난번에 니년 집에서 딸내미가 자고 왔다고 전화한 적 있지? 그거 당신이 꿈꾼 거 아니야. 진짜 바람나서 쫓아낸 거라고. 우리 집안 이미지에 훼손이 될까봐 덮어버린 거라고. 네? 그럼 그때 은정이가 온 게 꿈이나 헛것을 본 게 아니었다고요? 하, 진짜 답답한 여편 내내. 야, 너 어디 모자라니? 내가 말한 걸 고지고대로 믿은 거야? 아유, 이 얼빠진 년아.
네 꼬락서니를 보니 딸내미가 왜 이 모양인지 바로 답이 나온다. 그래서 내 딸을 직장에도 보내지 않고 내내 이렇게 벌을 주고 있던 거예요? 안사돈은 다시 담배를 꺼내 물더니 불을 붙이고 제 얼굴에 하얀 연기를 뿜었습니다. 아휴, 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여자야. 당신 딸이 얼마나 더러운 걸레인 줄 알아? 당장 이혼시키고 매장시켜버리고 싶지만 우리 가문의 이미지 때문에 데리고 사는 거라고 알아듣겠냐? 은정아, 이 여자 말이 사실이야? 너 정말 문란하게 산 거야? 당장 대답해! 그러자 딸아이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어. 지난번에 엄마 집에 갔던 건 시아버지가 피해 있으라고 해서 그런 거야. 우리 시어머니 조현병이야. 과대망상증이 심해서 상상을 현실로 믿고 있는 정신병에 걸렸다고. 난 경호원이 24시간을 감시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야. 딸아이의 대답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돈은 조현병 환자였고 딸이 수많은 남자들과 바람피웠다고 철썩 믿고 있답니다. 자기 눈으로 다 목격했다면서 말이죠. 지난번 집에서 통화로 바람피웠다고 인정한 건 딸이 겁을 먹은 데다 가스라이팅까지 당한 상태여서 사돈에게 사과하고 시댁으로 돌아간 것이었대요. 그리고 제 의심을 피하려고 제가 헛것을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자 사돈은 입을 닥치라며 딸의 뺨을 세게 갈기더군요. 거기서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사돈의 멱살을 잡고 싸대기를 연신 날려줬어요. 이 정신병자야! 내 딸이 아니라고 하잖아! 왜 귀한 내 딸 얼굴에 손찌검을 해? 매일 이런 식이었니? 이렇게 내 딸을 괴롭혀왔던 거냐고?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너희 집안 다 박살내고 내 딸 데려가겠어. 인연이 제대로 돌았구나. 야, 너 뭐라도 되니? 우리 의사 집안이 너 같은 여편네한테 박살이 날 것 같아? 그리고 네 딸이 바람났으면 내 발로 기어도 시원찮을 판에 감히 의사 얼굴에 흠집을 내? 난 내 딸을 믿어. 넌 정신병자가 확실해. 그러니까 더 처맞고 싶으면 계속 짓거려봐. 난 딸을 구하려면 못할 짓이 없는 년이니까. 제가 안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갈기자 딸애가 그만하라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어머님도 피해자야. 조현병이 있는 어머님을 식구들이 모두 숨기고 있어. 종합병원장이 정신병자라고 소문이 나면 병원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집안에 방치해두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네 시댁 식구들 모두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이 여자도 마찬가지니까 가만두지 않겠어. 엄마, 그만해. 어머님은 심각한 과대망상증 환자야.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제발 그만해. 아휴, 이 바보야. 너 시집살이를 이렇게 참아온 거야? 도대체 왜? 청담동 며느리로 계속 살고 싶어서 이랬니? 나도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어. 도망가고 싶었어. 하지만 시아버지와 아주버님들 그리고 남편까지 입만 뻥끗하면 날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 내 아들을 2번 다시 못 보게 할 거라고 겁을 줬다고. 여기 사람들 돈이 많아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이 멍청아,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엄마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 거 몰라? 널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널 구해줬을 거라고. 됐다. 그만 울고 여기서 나가자.
우리 손자 유치원에 있니? 빨리 찾아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저는 안사돈을 내팽개치고 딸의 팔을 잡고 일으켰는데 가정부가 연락했는지 바깥사돈과 사위가 들어오더군요. 아이고 사돈, 보지 말아야 할 걸 보셨군요. 일을 어쩌지? 아이 장모님, 그냥 조용히 계시지 왜 나대고 그러세요? 장모님이 귀찮게 굴어서 사무실까지 옮겼더니 아예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 정말 성가시네. 좋은 말로 할 때 제 아내 놓아주시고 혼자 나가세요. 두 부자는 저에게 겁을 주며 경고하더군요. 저는 절대 딸을 두고 나갈 수 없어 두 부자와 맞붙기로 했습니다. 무식하게 달려들어 바깥사돈을 힘으로 밀어버렸고 사위의 급소를 발로 걷어찼어요. 은정아, 빨리 나가자. 얼른 따라와. 딸애는 이제야 정신 차렸는지 제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경호원이 여러 명이 서 있더군요. 도망갈 틈이 보이지 않아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굴려보는데 마침 정원에 물을 줄 때 쓰는 고압 분사기가 보여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며 강한 물줄기를 경호원들에게 골고루 뿌려줬습니다. 물발이 어찌나 세던지 경호원들이 뒤로 자빠지며 몸을 이리저리 피하더군요. 저는 끝까지 분사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빠져나갈 틈이 보일 때까지 물벼락을 쏘아댔습니다. 결국 도망갈 틈이 보여 딸의 손을 잡고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대문 밖에는 방해꾼이 없어서 바로 사람 많은 번화가 쪽으로 향했어요. 그러다 딸이 손자가 있는 유치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때마침 말을 해줘서 손자가 다니는 유치원에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손자는 유치원에서 놀고 있었고 딸이 교사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하니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딸과 손자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무사히 도착했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제 딸이 그동안 당해온 것과 심각한 조현병 환자인 안사돈이 집안에 방치돼 있다고 말이죠. 식구들이 모두 짜고 치료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다 일러줬죠. 경찰은 바로 사건 접수를 하더니 사돈집에 갔는데 그냥 철수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니 저더러 안사돈이 조현병인 증거와 제 딸이 당해온 것을 증명할 문서를 가져오라며 사건화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이 모두 고생하는 건 아는데 이렇게 제 신고를 대충 조사하고 끝내니 신뢰가 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역으로 사돈집 식구들이 저희 집 현관 앞에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당장 손자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누군가 빨리 도와주러 오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바깥사돈이 부른 열쇠공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려고 드릴 소리를 크게 내더군요. 이봐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내 집의 문을 마음대로 열겠다는 겁니까? 사돈,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요. 우리 대화로 풉시다. 내가 섭섭지 않게 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릴 테니 조용히 입 닫으시고 내 손자와 며느리 데려가게 해줘요. 내 딸을 그 지옥으로 다시 보내라고? 어림없는 소리에. 당장 꺼져. 너희들 진짜 초전박살 내버릴 거야. 말이 통하지 않는 여편네가 많네. 알아서 하세요. 법으로 우릴 이겨먹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안 된다는 거 알죠? 하하하, 내 친구들이 경찰청장도 있고 검찰 간부도 많아요. 돈 몇 푼이면 다들 입을 다물어 준다고요. 이 등신아, 내가 법으로 너희를 조져줄 거라 생각했니? 지금 너희가 하는 짓이 바로 세상에 알려질 거다.
지금 내가 부른 기자들이 너희들을 찍기 시작했다고 문자가 왔어. 저는 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에 연락을 해놨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종합병원의 가족들을 고발하겠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렸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인터뷰를 오겠다는 사람이 여럿이었고 지금 막 문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는 사돈집 식구들을 카메라에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현관문을 열었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사돈에게 들이밀자 얼굴을 가리며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끈질긴 기자들은 도망갈 틈을 주지 않고 계속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병 원장님, 여자 원장님은 지금 심각한 조현병에 걸려서 며느리를 가학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수년 동안 병원 이미지 관리를 위해 여자 원장님의 병을 숨겨오신 겁니까? 환자를 방치한 것이 큰 잘못인지 모르셨습니까? 아이, 저리 비켜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조현병은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사돈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도망온 거라고요. 뭘 좀 알고 취재하세요. 하지만 기자들은 믿지 않고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지며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다 제 딸이 현관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제가 다 말할게요. 제가 바로 이분의 며느리입니다. 막내 며느리요. 시어머니한테 가학을 당하며 살아온 피해자입니다. 기자들은 왜 참고 지냈냐고 물었고 딸에는 후환이 무섭고 보복당할까봐 두렵다고 답했고 가스라이팅을 당해 복종하며 지낸 것 같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딸애가 그동안 가학을 당한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그동안 안사돈에게 얻어맞을 때마다 치료했던 사돈병원으로 함께 가자고 알렸어요. 진료 기록은 지울 수가 없는 유일한 증거였으니 모든 기자들이 딸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와 손자도 뒤를 따라갔고 사돈 식구들은 아연실색하며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담당 의사에게 그동안 딸아이가 진료받은 진료서를 모두 뽑아줬고 그걸 기자들에게 공개해줬습니다. 모든 취재를 끝낸 기자들은 각자의 회사로 돌아가 기사를 써서 올렸습니다. 인터넷 뉴스가 터지자 누리꾼 중 하나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돈병원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나서게 됐어요. 먼저 제 딸을 불러 증언을 받았고 사돈집에 가서 조현병의 안사돈을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받게 해줬습니다. 당연히 안사돈은 조현병이었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건 물론이었는데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죠. 결국 바깥사돈과 사돈집 식구들은 병원과 가문의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환자를 방치하고 또 다른 피해자인 제 딸을 만들었다는 걸 세상에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했어요. 사돈 식구들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고용해 안사돈이 조현병인 걸 몰랐다고 잡아떼고 제 딸이 주장하는 가학은 허위 사실이라며 끝까지 모르쇠로 나왔답니다. 재판은 어이없게도 무죄가 나왔고 저는 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복수를 성공하나 싶었는데 사돈 식구들이 낄낄거리며 법원에서 퇴장하는 걸 보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으로 쫓아나가서 바깥사돈의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네 마누라를 그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방치하고 내 딸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웃음이 나오냐? 아우, 이 여편네가 진짜! 야, 아직 당신이랑 나랑은 사돈지간이야! 한 식구끼리 이래도 되는 거야? 하여튼 무식한 것하고 사돈을 맺은 내가 등신이지. 야,
너 때문에 내 마누라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그리고 니년 때문에 변호사 비고 여기저기 입 다물게 하는데 쓴 돈이 어마어마하다. 그래도 뭐 내가 이겼으니 다행이지. 이 썩어 문드러질 폐기물 자식. 넌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네 아들 셋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 하늘과 땅이 너희한테 끔찍한 천벌을 내릴 거야. 아유, 노인네가 짱짱하네. 그래, 그렇게 희망 가지고 살아봐. 그래야 오래오래 살 거 아니야. 방금 내 뒤통수 날린 건 애교로 봐줄게. 그런데 다시 한번 내 몸에 손을 대면 그땐 재미없어. 그 말을 무시하고 뺨을 날리려고 하자 딸아이가 제 손목을 잡고 말렸습니다. 엄마 하지 마. 여기 보는 눈 많아. 참아야 해.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싸우면 돼. 아이고, 며느라. 너까지 왜 그러냐? 우리 집에 다시 들어올 생각 있으면 빨리 들어와라. 괜히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끝나지 말고 말이야. 아, 우리 손자도 데려오게 될 테니까 지금 실컷 봐두는 게 좋을 거다. 그럼 우린 이만 간다. 박가사돈과 식구들은 저희를 비웃더니 유유히 떠났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늘과 땅이 천벌을 내리려고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대신해 복수를 해주시더군요. 사돈네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모두 병원을 바꿔서 떠났고 주민들은 병원 앞에서 시위를 했답니다. 경찰들이 오면 해산했다가 다음날 똑같이 시위를 했어요. 몇 주 동안 시위를 하자 종합병원의 의사들이 하나둘씩 떠났고 직원들도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났더라고요. 3층짜리 종합병원은 결국 폐허처럼 아무도 찾지 않게 됐고 문을 닫게 됐답니다. 박가사도는 병원이 망한 것에 상심한 채 집안에서 술만 마시며 은둔 생활을 하다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위놈의 노무사 사무실에도 의뢰인이 하나도 없어서 일을 접었답니다. 제 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제대로 위자료 폭탄을 맞았고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모두 제 딸에게 넘겨야 했어요. 상심이 큰 사위는 지방으로 떠났고 그 뒤로 무엇을 하고 사는지는 저도 모른답니다. 사위의 형들은 사업을 망해먹고 이혼당하고 팽당했다는 소식을 들려줬네요. 마지막으로 안사도는 기약 없이 정신병원에서 입원해야 한답니다.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아직도 과대망상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 들었네요. 그리고 저와 딸, 그리고 손자는 3대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맘 같아선 딸을 새 시집 보내고 싶지만 또 이상한 시댁을 만나게 될까봐 쉽게 재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서로 사랑하며 한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딸과 손자를 매일 보고 사는 것이 좋아서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아픔과 충격, 그리고 통쾌한 복수까지 모두 털어놨네요. 흥미있게 들어주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